법원행정처장님, 예, 여러 가지 대법관 수에 대해서는 뭐 유럽과 미국 또 우리나라 사정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전원합의체가 마치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전원합의체가 좋으면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상고부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각 주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2개의 대법원이 있는 주도 있죠. 오클라호마주나 뭐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예, 연방 사법이 별도로 다르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는 150여 명, 프랑스는 120여 명, 스페인은 80여 명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법원에도 이 대법 연구관이 101명 계시죠? 예. 그러면 대법관 14명과 이 재판연구관 101명. 사실상 그래서 이 비판하신 분들은 대법관이 귀족법관이냐, 재판연구관은 판사도 아닙니까? 재판연구관도 법관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관입니다. 재판연구관도. 그래서 이게 무슨 상고 법원인지 상고 배심원인지 모르겠다라는 비판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오늘 청문회에 대한 요구 자료 답변서가 오전 8시 30분에 제출됐습니다. 예. 이건 그냥 국회를 무시하시는 거죠, 이제. 대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 8시 30분에 제출하시면 저희가 그 자료 검토하고 나서 10시에 청문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제출 못하겠다. 하루 전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끝나고 하십시오. 이거 어차피 예. 저희 질책만 하려고 하니까요. 예,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저번 질의 때 재판연구관들 보고서 그리고 이 작성에 참여한 재판연구관 또 별동대 시민의 존재 또 이 전원합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 7조 2항에 따른 다른 결과 중간 보고에 대한 이행 여부 이 부분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 역시 이제 전체적으로 대법원의 재판 과정, 즉 이제 심정 형성 및 합의 과정의 일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그러니까 이게 확인하셨어요? 처장님은 확인하셨냐고요? 저희한테 제출 못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확인하셔야죠. 그거를 확인하게 되면 행정처가 재판에 이 재판 내용에 대해서 유무죄를 확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재판 내용 확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보고서가 쓰여졌는지, 재판연구관이 제대로 별동대가 구성됐는지, 그리고 보고 절차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른 대법관들이 다 공유 받으셨는지, 내용에 대해서 아셔야지 대법관들이 판결하시지 않겠습니까? 절차는 실체 형성의 일환이기 때문에 결국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건 법원행정처장님으로서 하셔야 됩니다. 대법원장이 하셔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못했다는 지금 국민적 분노가 있기 때문에 처장님이라도 하셔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법원행정처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대법관들께서 전속재판연구관 2명씩 두고 계시죠. 저는 두고 있죠. 처장은 안 계시고요. 저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법원 재판이 왜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면 대법원장은 전속연구관 2명 있습니까?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비서실 판사 3명은 있습니까? 비서실장 있습니까? 있고, 예. 수석 및 선임 재판연구관 있습니까? 또는 재판연구원 조직에서 수석 선임을 토대로 해서 있습니다. 심리 불속행하지 못하는 형사조 공동재판연구관 또 다 있으시죠? 예, 공동조, 신권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이 지금 이 구성에 대해서 저는 별동대 TF 꼭 구성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 검토 보고서 지금 보고서도 보시지 못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봤을 관여하실 수 없으니까요. 이건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보시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주 이 판결에 대한 명문을 얘기하신 적 있더라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 그 판결문 아시나요 혹시? 예, 그 판결은 원세훈 씨가 명확하게 이제 총선 대선도 있고 종북좌파인 야당이 북한과 연계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지. 비한나라당 후보가 서울시장 됐는데 위기의식을 가져야지 라고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원세훈은 전 부서장 회의에서 발언했고 원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말씀해서 문건화까지 했고요. 국정원 사이버팀 70에서 80명이 야권 후보 낙선시킬 목적으로 여론조작까지 했습니다. 이 정치인은 징역 2년 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때 조희대 대법관이 소수견을 냅니다. 권력을 잃은 사람에게 그냥 증거도 없이 느낌으로 처벌한다면 소수자나 권력을 잃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다. 사회적 약자가 됐다는 겁니다. 전 국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법관의 소신입니까 이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쿠데타, 선거 개입, 정치적 판결의 상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본장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죄 비상계엄 되었을 때 최초로 유연성을 제기한 분이 이제 우리 대본장님이고,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긴급조치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런 이제 헌법의 중요성, 헌법의 취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또 이제 그 한덕수 대행께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서울고등의 부장판사님 한 분도 거기에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대법원장께서 인사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해서 통상의 경우와 달리 대법원에 인사 발령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저희 대법원장께서는 이제 헌법에 대한 확고한 이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믿어도 되겠다는 말씀을 좀 꼭 더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처장님, 지난번에 답변하셨어요. 이렇게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를 꾸려서 9일 만에 이렇게 파기환송한 사례는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개인적인 경험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차장님도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은 그런 일 본 적 있어요? 판사로 재직하셨면서 없지요? 뭐 대법원에는 제가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 적 본 적 있으세요?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법무부 차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본 적 없죠? 제가 저 공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제한되다 있냐고 보니까 없냐고, 일반화할 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없지요? 국민 여러분, 대법원장이 나서서 전원합의체를 꾸려서 9일 만에 파기환송시키는 사례를 세 분의 기관장들께서 본 적이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다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법원은 그런 의심받거나 의혹받을 일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떤 법원인데요? 어떤 대법원인데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법원에서 판단 내리면 그거 따라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지만 법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화성연쇄 살인사건에 그 3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그분, 태완이법 제가 만들어서 화성연쇄 살인사건에 진짜 법인 잡고 난 다음에 그분 재심 받아서 무죄 됐잖아요. 그래도 3심이 잘한 건 아니에요. 그때 대법원까지 갔을 때. 마찬가지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도 엉뚱한 15살짜리를 범인으로 몰았어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몰았어요. 그것도 제가 만든 태완이법으로 그 진짜 살인범이 잡혔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대법원장을 믿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오고 그렇게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장은 그게 아니에요. 이 대법원장이 잘못한 건 뭔지 아십니까? 대법원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제보 받은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보 받았어요. 조희대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오늘 영상 한번 다시 보실게요.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이것도 의혹이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들려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도 그 이야기 들은 게 있는데 4월 4일 날 윤석열 탄핵 소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어.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좌우장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충식이하고 한덕수하고 목적 비명이만 점심을 먹었다 이거지.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이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처리한다. 그런 얘기 했더랬어요. 그리고 그때 그 내면상에 해라는 다음 동료는 내 압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못다. 이렇게. 저는 이 내용은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제보받은 것은 아주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윤석열과 조희대가 만나서 한 얘기, 조희대 왈,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우리 쪽 의원에게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제가 또한 제보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똑같이 경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이대,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녹취로 나와 있잖아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 녹취가 나오고 저는 정확하게 제보를 받았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파기환송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희가 물었잖아요. 제가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6만 아니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봤느냐? 그랬을 때 처장님 뭐라 그랬어요? 어떻든 전자문서로라도 봤다고 합니다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받은 답변에는 뭐라고 왔어요? 우리 그런 거 안 봐요. 우리는 파기환송한 상고 이유서와 그 법률 판단을 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 중차대한 거에서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본다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예. 잠깐만요, 처장님. 예. 자, 보세요. 이거를 대체 토론이 아니라 처장이 청문회 때는 나가버리고 이걸 했으면 해명이나 답변할 기회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앞으로 청문회가 시작되면 나가신다면서요. 예. 근데 이런 사안들이 또 나오면 그때 뛰어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오면서도 여러 가지 만약에 예. 본인이 그냥 계신다고 했으면 대체 토론 빨리 끝내고 청문회 때 이게 나올 내용인데 본인이 그때는 안 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모순이죠. 송구스럽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 청문회에 대한 이제 저희 전체 법관들의 입장을 예. 자, 다른 분들은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 기회는 드릴 텐데 예. 잠깐만요. 지금 발언 기회는 드릴 텐데 이따 청문회장에 안 계신다면서요. 예. 근데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 예. 그때 다시 와서 발언 기회 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자, 말씀드린 일단 이거 발언하세요. 예.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서 의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아까 들은 내용은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님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아까 9일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27일 날 상고 기록이 접수되고 나서부터 치면 한 달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재판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만은 제 경험으로는 이제 이런 중요한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 이런 사안에서는 이제 대법관들이 자기의 명운을 걸고 기록을 열심히 보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조에 대해서 조금 믿음을 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됐어요. 자, 됐고요. 우선 이 얘기를 꼭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라고. 그게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니라고요? 그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정확하게 제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그 다음에 또 나온 녹취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이 두 쪽 나도라고 답변을 하죠? 자, 여기 나와서 답변이 사실이 아니면 그대로 묻는 겁니까? 자, 운영 규칙도 저는 그래서 동등하게 적용을 제가 하겠습니다. 나와야 된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이런 의혹을 주는데 전 이거 충분히 의심갈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됐고요. 대법원장은 그래서 즉각 사퇴하는 게 사법부를 위해서 맞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언 시간 내에 질문하고 발언 시간이 끝난 다음에 답변 기회는 드리는데 다시 질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장님, 예.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도 처장님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도 저는 법원행정처장께서 배석을 하는 게 저는 좋겠다. 그런 권고를 다시 한번 드리고 생각해 보세요.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회법이라는 여러 가지 관련 법에 이제 정통하시고 이제 위원회 진행을 갖다가 이제 원칙대로 하시는 데 대해서 늘 이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청문회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법관들이 그 재판 관련한 청문회라고 하는 그 상징성 때문에 네. 내 개인적인 의사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 사안 같습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예.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 토론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 조금 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잠시 대체 토론을 중단하고 청문회를 열어 서보학 교수님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전을 펼쳐서 하급심에 대한 그 심리도 굉장히 부실하게 한 상태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저는 그것이 대선을 앞두고 특정 그 유력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어떤 국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려는 의도 하에서 진행된 재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법원이 명백하게 정치 행위를 한 것이고 또 특정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특정 후보의 선거 개입, 낙선 운동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대법원이 왜 갑자기 이 시기에 이런 선거 개입까지 나서게 됐는지 생각하십니까? 예, 민주공화국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들 아닙니까? 대법원도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를 하는 것인데요. 예전에 상례로 보면 검찰은 하던 수사, 또 법원은 하던 재판을 대선을 앞두고는 중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이례적인 지금 행태를 보인 것인데, 이것은 저는 대법원이 국민들 위에 서서 국민들의 주권을 제약하고 스스로 국민을 대신해서 주권을 행사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오만한 자세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은 이런 국민 비판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런 사법권을 법원에 준 게 국민이죠. 네. 그런데 국민 주권을 이런 망치는 하는 사법권을 휘두르고 있는데 옳다고 보십니까? 예, 헌법의 최고의 가치는 주권 재민입니다. 이 대법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도 국민들이 허락하고 보장하는 한도에서 허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대법원이 법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어떤 감시와 비판을 회피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행태를 보였다면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저는 설명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회피한 것이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번 기회에 대법원이 정말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국민인지 아니면 법대 위에 앉아있는 판사인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난 그 교수님께서 어떤 유튜브 방송에 제3고심에서 상고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최근 사법부는 그 윤석열, 김건희에 관해서는 외해를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과 다르게 대법원이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을 낮게 보는 거 있지만 교수님께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저는 급하게 대법원이 그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해서 이 고등으로 내려보냈고, 또 파기환송 재판부도 굉장히 처음에는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그 사태가 시나리오대로 저는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파기환송심이 서둘러서 유죄 판결을 선고를 하고 대법원에 재상고됐을 경우에 저는 뭐 제 개인적인 확신이지만 틀림없이 대법원이 피고인 측의 재상고 이유서를 받아보지 않고 우리가 기존 1심, 2심, 상고심에서 제기되었던 피고인들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받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재상고심에서는 저는 그것을 무시하고 자격 박탈형이 포함되는 그런 유죄 판결을 확정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최근에 그 내란 우두머리 재판, 윤석열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이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또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지금 내란 수계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왜 내란 수계를 풀어줘야 했을까요?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저는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형법 강의를 하는데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가 살인죄와 내란죄입니다. 내란죄는 우리가 국사범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중한 죄로 다스리는 것인데, 내란죄 우두머리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불구속 상태에서 저렇게 대낮에 그 거리를 활보하고 또 자기 지지 세력을 선동해서 국론을 분열하고 이런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 밑에서 중요임무 종사를 했던 사람은 다 구속되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원이 뭔가 이 사안의 엄중함, 또 이 내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그 어떤 특별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모든 것이 어떤 법원의 권위,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조속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